네, 안녕하세요. 조성일입니다. 저번 첫 번째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을 했죠. 언어의 구조, 랑구어 파롤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은 제2강, 개념과 담론의 탄생, 세계를 인식하는 통로라는 주제로 수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르디앙 드 소실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일반 언어학 강의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이분은 살아계실 때도 굉장히 대학에서 유명했었는데, 재직했던 대학은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 대학이었어요. 인기가 너무 많았었는데, 강의를 열었다면 그 강당에 학생들이 가득 찼다 그래요. 동시대의 인물이 누가 있냐면 헤겔이 있어요. 헤겔. 그 다음에 자살론 또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쓴 쇼펜하우어가 같은 시대, 같은 동료 교수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헤겔하고 소실이는 수업이 만원에 꽉꽉 찼었는데, 쇼펜하우어는 강의를 듣는 사람이 한 두세 명, 그래서 굉장히 열등감에 막 시달렸다고 해요. 당시대조차에도 굉장히 유명해서 각광을 받는 교수였는데, 안타깝게도 일주일 분량의 강의로 된 강의 내용인 이 일반어 강의만 남고 나머지는 기록이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에 대한 학자에 대한 기록이 더 남아 있었다면 엄청난 어떤 변화가 발생을 했겠죠. 자, 자,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인식의 체계로서의 담론의 탄생인데, 좀 어렵죠. 담론이란 말이 무엇인지. 네, 담론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discourse, 아주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래서 담론이란 거는 어떤 무언가 벌어진 현상을 설명하고 무언가를 정당화하는 이야기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꼭 탄생을 해요. 기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은 처음에는 개념으로 시작했다가 생각이 되고, 생각이 이야기 체계인 담론이 돼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가 인식의 체계의 통로가 됐을까요? 자, 여기서 보면 책도 이 담론의 탄생이라는 책 이름도 있고, 개념의 탄생이라는 책 이름도 있어요.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 이름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당연하다 생각한 수업 때 배웠던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 개념들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느 시점에서 어떤 작자가 목표를 가지고 이 개념을 이야기를 만들어낸 기원이 있어요. 기원. 그리고 어떤 현상을 설명하고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걸 담론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이 담론이 왜 매우 중요하냐면 세계를 바라보는 통로 역할을 해요. 담론을 쉽게 말하면 그냥 이야기 또는 언어,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해보면, 언어라는 관점에서 적용을 해보면 무언가를 설명을 해줘요. 담론의 장점을 한번 제가 볼게요. 유교도 담론 중에 하나인데, 그죠? 유교 핵심 담론은 뭐냐면 숙이 아닌, 자기를 닦아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 자기를 닦아서 다른 사람을 다스린다. 또는 멸사봉공, 우리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개인의 욕망을 줄이고 대신 공공,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 체계가
우리 모두의 집단 심성, 마음 안에 면면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군자이다, 성인이다 라고 하면서 뭐 교회 가지고 박수 막 치고 피아노 치면서 찬송가를 하지 않지만 그런 것처럼 유교를 공자님을 예배하는 그런 이렇게 교회라든지 성당 같은 건 없지만 우리 마음 안에 2000년간 유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런 생각 자체가 면면이 흐르고 있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책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내 안에 작동을 해요. 그리고 나를 규제하고 나를 감시하며 나를 통제하기도 해요. 일명 담론의 전쟁이 그런 거예요. 담론을 좀 이제 새로 비유하자면 이 담론의 체계라는 거는 새의 양날개가 똑같아요. 방금 말했던 수기안이라든지 수기친이라든지 멸사봉과 같은 유교 덕목들은 담론을 긍정하거나 담론에 뭐 긍정적 기능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담론 자체는 어떤 현상을 설명하고 어떤 현상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또 부정적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매우 굉장히 긴 시간 장기 지속,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우리 마음 안에 내재돼가지고 우리를 지배해요. 그래서 유교는 일단은 뭐 건물이라든지 뭐 찬송가라든지 경전이라든지 뭐 신도라든지 이런 형태의 어떤 신앙 조직이나 체계를 보여주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 안에 1000년 이상 내면화돼서 흘러왔기 때문에 이 종교학에서는 이 유교를 사회적 종교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헤게모니가 있는데 헤게모니라는 건 뭐냐면 권력이에요. 좀 어려운 개념이죠. 문화적 권력. 물리적인 보이는 전쟁에서 졌지만 문화적인 전쟁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면 결국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어떤 이야기라든지 논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람시 같은 이탈리아의 사상가는 이거를 진지구축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좀 어렵잖아요. 선생님 다시 또 이틀 만에 다시 수업을 하니까 약간 긴장이 되긴 하는데 이제 좀 쉬운 걸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어요.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학생 식당에서 밥이 1,800원이었어요. 1,800원. 그러나서 식당에 있는 물을 먹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웃긴 점은 뭐였냐면 어느 날 선생님 학교 대학 됐을 때 편의점이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같은 학과의 여학생들이 오른손에 어떤 물 같은 걸 들고 오는 거예요. 생수병을. 그러니까 신기해서 그 뭐냐고 하냐고 물이래요. 물을 샀냐고 하니까 물 샀대요. 얼마냐니까 500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해야겠을까 그거. 미쳤다고. 물을 주고 돈을 주고 산다고. 그랬던 거죠. 왜냐면 그냥 식당 가면 따라 먹을 수 있는 게 물이었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해가 안 됐어요. 저런 짓을 할까. 그죠? 그러다가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이제 선생님 대학원에 다닐 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또 이제 학생 식당에 있는 밥값이 한 5원 정도 올랐었는데,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도서관 앞에 있는 자판기에서 150원짜리, 200원짜리 커피를 뽑아먹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또 같은 대학원 전공하는 여학생들이 뭘 들고 오는 거예요. 뭘 들고 와요. 그게 뭐 있을까요? 그죠? 별다방 커피를 들고 오는 거예요. 스타벅스. 얼마나 물어보니까 5,000원이래요. 미친 거죠.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학생 식당 밥값이 3,000원이었는데 별다방 그 커피값이 5,000원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고 그런 걸 왜 먹냐고 하니까 그 학생들이 뭐냐면 스타벅스는 커피가 아니래요. 스타벅스는 문화래요. 문화. 트렌드고 패션이래요. 스타벅스 해가지고 커피 먹는 걸 무시한 거래요. 공부도 할 수 있고 거기서
어떤 변해가는 세계와 문화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스타벅스에서 문화래요. 웃었죠. 와, 웃었어요. 깔깔깔깔. 근데 여러분 5년 후에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제가 그 스타벅스 커피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한 거겠지만 생수를 사가지고 뭐 탄산수니 뭐 이탈리아 제니 이렇게 탄산수를 먹고 마시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생수 회사에서는 어떻게 물을 먹게 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냈을까요? 왜 깊은 땅 속에 있는 맑은 깨끗한 물을 먹어야 한다는 현상을 정당화하고 설명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그렇죠. 건강이라는 담론을 들고 나온 거예요. 스타벅스는 또 다른 커피와 자기 자신은 어떻게 차별화했죠? 그렇죠. 문화예요, 문화. 스타. 마시는 거 음료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국 제가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게 된 거는 결국 제가 이 담론에 설득당하게 된 거죠.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알의 씨앗이 떨어져요. 그런데 이 씨앗이 돌밭에 떨어지면 죽겠죠. 당연히 자랄 수 있는 토양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돌밭 사이에 작은 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흙. 그 사이에 떨어지면 결국은 이 돌 틈을 뚫고 나와가지고 자라게 되면 나중에는 이 돌밭을 다 덮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담론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그 담론이 받아들여지고 심어지면 내 안에서 작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 그 담론은 나를 규제하고 나를 감시하고 나를 통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비싼 게 뭐였죠? 포인트 담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포인트 담론. 어느 날 마트를 가니까 일하신 분이 포인트 카드를 만들래요. 그러니까 웃었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어떤 냉장고 한 500만짜리 냉장고를 샀어요. 그런데 그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데 습관이 안 돼가지고 적립을 안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500만 원을 계산하고 있던 저를 뒤에서 바라보고 있던 어머니나 어머니가 아니죠. 와이프하고 얘가 있었더라면 그 광경을 보고 포인트 적립도 하지 않고 나가는 저 보고 뭐라고 했겠어요? 미친 거 아니야? 정신 나간 거지? 500만 분의 100분의 1이면 얼마야? 5만 원인데 그걸 왜 적립 안 해? 라고 막 이렇게 했겠죠. 그럼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왜 회사들은 포인트를 적립하라면서 광고를 수억 원이 드는 광고를 하는 걸까요? 왜 그런 이야기 체계를 만들어서 또는 수억 원이 넘는 유명 연예인들을 돈으로 사서 광고를 하는 걸까요? 그런 광고 자체가 경제적으로 유익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국 포인트를 적립하다 보면 이게 이제 소비 역설인데 포인트를 적립하려고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도 쇼핑이나 세일 때 기간 보세요. 그 백화점에 오면 뭐 10만 원 이상이면 상품권을 준다. 뭐 100만 원 이상 사면은 뭐 5만 원권 상품을 준다. 그렇죠? 그런데 막 100만 원 앞에 한 98만 원 정도 되면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돼요? 3만짜리 어디서 다 살 수 있을까? 하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결국 그런 사람들이 이제 1000명, 10,000명, 10만 명 모이면 이거는 굉장히 큰 매출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담론인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3학년이니까 이제 수업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근대사회가 감시체제, 억압체계, 세련된 억압체계다라고 주장을 해요. 아니 근데 억압하고 감시하면 나쁜 거지 뭐 세련된 건 또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벤담이라는 19세기 철학자가 있어요. 공리주의 철학자. 그 공리주의 철학자인 벤담이 제수도 복리가 증진되면서 그 다음에 그 제수를 감시하고 가려하는 국가의 복리도 증진되는 장치로서 만들었던 그 원형 감옥이라는 감옥이죠. 원형 감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규율 권력을 설명을 해요.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영어로는 판옵티콘인데 판옵티콘. 판은 전체란 뜻이고 옵트는 옵티컬 할 때 이게 시각 또는 뭐 이렇게 광학 또는 안경점 할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감옥이 원형 감옥이에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원형 형태의 감옥인데 가운데 감시탑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죄수들을 이렇게 가둬두는 감방인 거죠. 실제로 이런 모델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감옥이 유럽에 19세기, 20세기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1층, 2층, 3층, 4층 형태로 이렇게 감옥이 만들어져 있겠죠. 그리고 여기 가운데는 감시탑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감시탑에서는 간수가 죄수를 봐요. 그리고 여기는 밝아요, 매우. 여기는 어둡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죄수들은 이 감시를 하니까 굉장히 긴장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생활 규율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감시해서 그 규율을 어기면 처벌하고 때려요. 그거를 반복해서 한 1주, 2주, 3주, 4주, 4주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당연히 죄수들은 피해를 보지 않게 해서 규칙과 규율을 잘 지키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 감시탑 안에 감시원이나 간수가 없어도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 이게 6개월, 1년 이상 지속되다 보면 이 감시탑 안에 실제적으로 간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질서는 유지가 돼요. 왜 그럴까요? 여기 안에 간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수들이 규율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죄수들이 규칙을 지키고 생활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걸까요? 감시자가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질서 지키지 않으면 때리고 그 다음에 페널티를 주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뭐였냐? 내면에 죄수 내면에 작동하는 규율 권력인 거죠. 무슨 진짜 감시자는 누구였냐면 자기 안에 있었던 거예요. 1년 동안 그런 감시자가 있다는 것이 내면화되면서 처벌받을 게 두려우니까 그게 이제 내면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행동을 감시하는 행동 자체가 감시하는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규율 권력이에요. 내면화돼. 결국 노예가 된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감옥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푸코가 말하는 규율 권력이죠. 윤리가 내재화된 거예요. 이런 것처럼 유교에 맞서 말하는 담론, 수기안이나 그다음에 수기친이나 별사번공 같은 이런 예절을 지켜라, 어지러라, 군자의 삶을 살아라, 희생해라 이러한 담론이라든지 논리 자체가 1000년 이상 우리나라의 국가 이념인 성리학과 유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지배한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국가 이념 자체가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유교는 우리 사회의 통치 이념이라든지 지도 이념으로서는 사라졌지만 지금은 이제 민주주의죠. 민주사회 또는 자유 이념이죠. 통치 이념은 생활 원리는 민주주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년 이상 지속되었던 이 유교 통치 이념과 생활 원리는 사라지지 않고 면면히 우리 안에 작동하면서 우리를 규제하고 우리를 감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우리의 언어 생활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이런 말을 많이 듣죠. 너희 일이나 잘하고 남의 일 감습해라고 하죠. 또 하나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이제 공지영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죄송해요. 예, 정이 울려버리네요. 이 공지영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공정이라는 작가는 굉장히 사회 참여, 이 앙가주망을 많이 해요. 그래서 불이한 일을 보면 참지 못하고 작가로서 지식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고발 정신 자체가 투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저기 전라도 지방에 있었던 그 정신지체 장애 아들을 성적으로 유린했던 그런 것도 고발해서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됐고 공유가 나왔던 그 영화도 만들어진 기회가 됐었던 거죠. 근데 이 공정 작가가 자식이 3명 있는데 각자 성이 달라요. A, B, C가 이분이 이혼을 3번 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혼을 해서 이제 남편과 살고 있지 않지만 이제 그리고 이분이 이제 똑똑하니까 사회 고발이라든지 어떤 사회 참여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야, 네 자식이나 잘 키우고 정치해. 네 자식이나 잘 키우고 남 일 간섭해. 이혼하고 무슨 문학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개인과 그 다음에 공적인 거를 연결하는 이 공서남론 자체가 공정을 비판하는데 이것도 바로 다 유교의 담론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은 그런 측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담론은 매우 중요하고 이러한 담론은 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작동 원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학생이 야 무릎 꿇어 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안 무릎 꿇었는데 무릎 꿇지 않았는데 제가 뺨을 때렸어요. 2번 때렸어요. 기분 나쁘죠. 근데 결국 3번째 때리니까 무서워서 무릎 꿇었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왜 무릎을 꿇은 거죠? 무릎 꿇은 것은 결과고 무릎 꿇는 원인은 제 폭력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복종의 행동은 모습은 내 눈앞에서 벌어졌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진정한 복종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단기적이고 순간적인 거죠. 진정한 복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정한 똑똑한 사람들은 이제 똑똑한 권력자라든지 그 다음에 교활한 통치자들은 그런 폭력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통제하거나 그 다음에 명령을 해서 복종하게끔 하지 않아요. 미묘하게 지배하고 오묘하게 지배를 하는 거죠. 그게 뭘까요? 이런 담론, 자기가 목적으로 하는 담론을 뿌려서 그에게 학습을 하고 교육을 해가지고 그 담론과 이야기가 그 스스로 안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무릎을 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무릎 꿇게 하는데 어떻게 무릎 꿇게 하냐? 스스로 열강을 하고 스스로 자원해서 통치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의 스스로 작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복종 자체는 어떻게 할까요? 폭력에 비해서 매우 장기적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자발적이기 때문에 통치의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담론이라는 것은 어떤 정치 현상이라든지 역사 현상을 설명하는 굉장히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 담론이 이제 탄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러면 이런 담론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면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라든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하는 이념들이 있잖아요. 뭐 자유라든지 민주라든지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희생이라든지 봉사라든지 그 다음에 아름다움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귀함이라든지 또는 그런 이야기들 자체가 미덕이기 때문에 수긍받기보다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담론이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저번 시간에서 우리가 이제 다뤘던 언어 있죠, 언어. 이 언어. 그리고 이 언어가 이제 랑구와 파롤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파롤은 랑그 안에서만 진정한 의미가 드러난다라고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또 종이 졌습니다. 죄송해요. 그런데
언어의 핵심 자체가 이 라한과 빠루의 관계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야기를 누가 했죠? 소시르가 했어요. 소시르가. 그럼 이 소시르가 한 이 랑과 파로라는 이 이야기는 방금 선생님 이야기했던 뭐가 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또 담론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현상을 설명해주고 어떤 현상을 정당화하는. 좀 충격이죠. 그러면 이 언어가 언어 중에 랑그라는 개념이 어떻게 이제 근대 사회를 지배하고 작동하게 했는지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담론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이해되지 못했던 현상 자체를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어떤 기능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또 다른 거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부작용도 있다는 두 가지의 순기능과 역기능 자체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파악을 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제 이야기를 더 이어나가 볼게요. 시대의 거장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닮아가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냐면 조류 또는 사조라하고 생각의 물결 또는 담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담론의 체계라고. 한번 볼까요? 뉴턴이란 물리학자 뉴턴이 가장 유명한 개념이 뭐죠? 중력이에요. 중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는 어떤 물건이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떨어지냐고 생각을 했냐면 그리스 사람 입장에서는 이 물건 안에 떨어지게 하려는 어떤 성질이 있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물은 왜 흐를까요? 물은 왜 흘러요? 물 안에 흐르게 하는 어떤 성질, 본질, 다른 사물과 구별되는 어떤 성질이 있기 때문에 흐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운동의 원인 자체가 안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안. 그런데 뉴턴이 말하는 중력은 뭐냐? 어떤 사물이 움직이는 원인 자체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밖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원리 자체가 모든 사물에 적용된다는 어떤 통일적 원리를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력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된 거거든요.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중력이라는 구조 자체를 처음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뉴턴의 과학적, 역사적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뉴턴이 살았을 때 또 다른 영웅인, 또 다른 대단한 학자인 아담 스미스가 있죠. 경제학자. 특히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당연히 알겠죠.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그 보이지 않는 손이죠. 경제 현상에서 보이지 않는 손, 가격. 그거를 주장했어요. 근데 동시대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뉴턴이 살아있을 때 뉴턴의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중력이라는 개념을 그대로 경제 현상에 적용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개념 자체가 창조된 거예요. 이건 분명히 연관이 있어요.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은 거죠. 그다음에 심리학자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무의식. 제가 앉아라고 했을 때 제가 앉고 앞으로 가죠. 그건 뭐 의식적인 행동이죠.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어떤 알지 못하는 무의식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흥미라든지 궁금함이 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두렵기까지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의식되는 부분인 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만약 이런 전제만 맞다면 우리는 하루 24시간 중에서 2분의 1은 죽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갑자기 잠이 와요. 그러면 잠을 자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동안 8시간 동안 무의식 상태 잠을 자게 되고 갑자기 눈을 딱 뜨게 해서 또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무섭지 않나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어서 여러분 반복되어서 익숙해져서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서 이럴 수 있는데 의문을 갖고
이거를 바라보면 되게 신기한 현상인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살아있던 내가, 의식적인 내가 갑자기 죽었다가 다시 8시간 이후에 다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깨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나가 의식적인 나만이 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무의식적인 나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힌 사람이 바로 프로이드예요. 이 무의식도 나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의식보다 무의식이 더 중요하고 무의식적인 이유 또는 원인 그거를 프로이드는 뭐라 하냐 욕망이라 그래. 욕망, 본능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의식적인 욕망이나 무의식적인 욕망이나 욕구나 본능이 아동기의 어떤 시기에 적절하게 보상받거나 충족되지 않으면 이 무의식적 욕망이나 욕구가 성장해서 의식적인 행위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의식이 굉장히 프로이드에게서는 더 근본적인 거고 더 중요한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이 구조 안에 무의식 구조 안에 욕망이란 이드, 그 다음에 의식이라는 에고, 그 다음에 도덕 같은 슈퍼 에고가 분리되어 있고 세계로 분리되어 있고 이들의 조화를 통해서 사람의 인격이 됨됨임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프로이드의 무의식이에요. 또 이 19세기 때 되게 유행했던 또 학문이 바로 뭐냐면 지리학 같은 거였는데 바로 지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스미스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층 우리가 보고 있는 땅의 표면이 지표라고 하죠. 지표. 그다음 지각 땅의 껍질을 지각이라는데 지각 아래에 있는 지층이 진짜라고 말을 했어요. 땅이 진짜. 그러니까 이 지층이 원인이 돼서 지각에서 발생하는 현상, 땅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리스 사람들은 뭐라 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중세 사람들은 지진이 나거나 땅이 뒤틀리면 이건 신의 분노가 나타난 거다. 도덕적으로 살지 않은,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지 않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쉽게 하면 심판하시는 거다. 경고를 보낸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윌리엄 스미스 같은 사람은 그러한 견해를 웃게 되는 거죠. 그 원인은 신이 아니라 바로 지각 아래 지층 사이에 있는 역학적인 어떤 힘의 균형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러한 유명한 학자들과 동시대 바로 소시르가 살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뭘 이야기했죠? 바로 파롤과 랑그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파롤을 결정짓는 의미를 결정짓는 근본적인 언어의 근간은 바로 랑그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는 이 여러 가지 구조에 대해서 시대 거장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닮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이거 선생님이 대학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순간적으로 어떤 깨닫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때 어떤 공부의 희열을 느끼게 되는 거죠. 왜 서로 따로따로 있었다는 것 자체가 연결되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비슷하게 이제 1세기가 지나서 19세기, 20세기에 철학, 해석학, 문학, 신학의 연구자들도 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닮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이 학문의 소재인 나, 존재, 그 다음에 사건, 역사의 소재죠. 사건. 그 다음에 해석학의 소재인 문헌자료, 뭐 삼국사의 삼국유사, 뭐 안내일기 이런. 그 다음에 제약, 뭐 교회 가면 목사님 늘 항상 이야기가 뭐 죄 짓지 말아라. 지금 현재 고통은 죄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서구 사회는 기독교 사회니까 이 죄악이라는 개념이 더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겠죠. 그런데 이런 여러 학문의 주제인 나, 사건, 문헌자료, 제약 이전부터 존재하는 그 거대한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들 학자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뉴턴이나 소시르, 그 다음에 프로이드,
같은 천재들이 아래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에 대해서 집중했다면 새롭게 태어난 천재들은 내 앞에 굳건히 서 있는 그 무엇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내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거는 공간적으로 내 밑에 있는 건데 19세기, 20세기의 천재들은 뭐냐면 시간적인 내 앞에 존재하는 그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의 석유과학은 인간이 자연 외부에 존재하고 이 자연을 관찰하면서 객관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과학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헤겔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나와 분리된 세계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규명하고 정의 지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죠. 이 세계가 월드라고도 할 수 있지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게 완전 라운드 동그라미죠. surrounding 이렇게 하면 환경 또는 세계도 될 수가 있어요. 이 세계와 인간은 처음부터 주체와 객체, 주객으로 분리되어 있었던 게 아니라 원래부터 함께 있었던 거라는 전제를 세우게 돼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19세기 때는 그런 생각을 잘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과학 학문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관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착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헤겔이라는 사람이 세계의 내적 존재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요. 담론을 만들어낸 거죠. 독일어는 벨트, 그러니까 이거 세계고, 인이 아니고 자인이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계의 내적 존재라는 개념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철학가의 이 생각 자체가 20세기 학문, 19세기 말 20세기 학문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게 됩니다.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해요. 볼까요? 헤겔은 내 앞에 존재하면서 나에게 끝없이 영향을 주는 나 앞에 존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세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문헌을 해석하는 해석학자 가다머는 내 앞에 있는 책들과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진정하게 해석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기존에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객관적인 어떤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진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발상 자체가 웃긴 발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존재하면서 나에게 끝없이 영향을 주는 텍스트 앞에 존재하는 선입견과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많은 학자들이 어떤 문학 지문을 분석하고 해석할 때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객관적으로 지심을 분석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거는 바로 그런 발상 자체가 처음부터 진실을 왜곡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입견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리주디시라고 해가지고 좀 뭐랄까요?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은 이런 개념보다 프리 언더스탠딩 선의라는 개념으로 어떤 가치 중립적인 언어로 의미의 선입견이라는 말을 이제 쓰게 되는데 너무 좀 약간 나쁜 의미가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선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책을 보기 전에 이미 그 책을 보기 전에 선의가 있는데 그 선의를 바탕으로 해서 그 텍스트를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의에 없는 해석은 존재하지 않아요. 선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해가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선입견을 갖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바로 역사 안에 있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는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그리고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가 만들어놓은 많은 텍스트들, 해석들,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내가 존재하게 되고 그 영향을 받은 내가 어떤 텍스트를 보고 텍스트를 해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자 폴 리케리는 내가 태어나기부터 전부터 있었던 내 앞에 있는 거대한 악, 절대 넘을 수 없고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죄라는 게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죄의 또 구조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 죄의 구조와 악의 구조를 통해서만 내가 나를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소시의 이야기 이렇게 접목을 하자 보면 바로 파롤 개체적 연예인 파롤 이전에 랑그라는 거대한 시간적으로 먼저 존재하는 랑그라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제 이유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이제 소시르의 언어학에서 랑그와 파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파롤은 랑그의 체계, 랑그 속에서만 의미를 발견해낼 수 있다. 그리고 똑같은 소리를 갖고 있는 단어와 개념일지라도 랑그가 달라지면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라는 언어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언어는 재밌는 거죠. 어떤 수수께끼 같기도 하고 퍼즐 같기도 하고 되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시르의 주장과 활동이 그 당시에 많은 학자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담론의 체계, 이야기의 체계와 어떤 지식의 토양을 시대적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죠. 집단 지성을 통해서. 그리고 그러한 집단 지성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인식의 틀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그 인식의 틀을 어디서 가르쳐요? 대학에서 가르쳐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그 대학에서 가르치는 그 인식의 틀을 통해 가지고 생각의 틀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세계가 어떻게 보일까요? 그 인식의 틀로서 만들어진 구조로 세계가 보이겠죠. 그죠? 경제 활동에서 중요한 거는 보이지 않는 가격이 중요해. 가격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지. 그렇죠? 지진은 왜 발생해? 그거는 신이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지각 활동 때문에 그런 거야. 좀 나중에 오면은 지각이 움직이는 거는 뭐냐면 안에 있는 멘틀, 그 다음에 판의 이동 때문이야. 근데 그 판 밑에는 액체 상태의 멘틀이 있고 그 밑에는 핵이 있어. 처음에 이런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이 다 웃어버렸어요. 미친놈이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맞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던 거죠. 그 담론이 맞게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땅의 현상을 봤을 때 그 지질하게 생각이 틀려서 세계를 보는 게 맞게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친구들이 이제 뭐예요? 평소에는 굉장히 얌전한 친구인데 어떤 이상한 사건이나 위험한 사건을 저질렀을 때 제가 왜 이랬어? 엄청난 성격도 조용하고 착한 애인데 라고 했을 때 저 새끼 그럴 줄 알았어. 저 평소에 엄청 엉뚱한 행동을 하더니 우리가 뭘 알지 못하는 무의식에서 어떤 좌절된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 본능 때문에 저런 행동을 했구만. 이런 식으로 프로이드 개념을 이용해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사용했던 콤플렉스. 쟤는 너무 콤플렉스가 많아. 그래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야. 이런 방식의 단어를 알게 모르게 사용을 하면서 자기 앞에서 벌어진 현상 자체를 막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왜 그런 말을 사용하는지 모르는데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담론으로서 언어에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죠. 푸코가 말했던 규율 권력, 내 안에 작동하는 어떤 규율이 나도 모르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언어체계인 랑그 없이 파롤을 이해할 수 없게 됐어요. 단어와 개념의 진짜 의미는 그걸 둘러싼 언어체계 안에서 분석할 때만 그 의미는 확인해져요. 이거 언어학이죠. 두 번째,
세계에서 벗어나거나 분리된 나는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선입견 없는 문헌에 대한 이해도 불가능해요. 이건 이제 가다고 말하는 해석학이죠. 역설적으로 선입견과 편견이 있기에 해석과 견해가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논의를 발전시켜 봐요. 사건, 역사에서 말하는 사건, 문헌 자료,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큰 맥락은 뭐예요? 큰 언어학에서 난 거죠. 그런데 이게 역사학에서는 바로 시간의 총체인 역사예요, 역사. 그래서 사건, 문헌 자료, 제 의미를 새롭게 구성을 해내요. 네 번째, 민족과 국민, 국가와 사회, 소속단체라는 세 개가 있기에 세계의 내적 존재로서의 나의 의미가 드러나게 돼요. 아까 헤겔이라는 사람이 세계 내적 존재라는 말을 했죠? 그 세계가, 그 사회가 바로 민족, 국민, 국가, 사회, 소속 단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세계 안에 있을 때만 어떤 세계의 참 모습 자체가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또 역사적을 또 정해보면 동학농민운동이 1894년에 있었죠. 러일전쟁이 1904년에 있었어요. 경술고치가 1910년에 있었는데 이 시간적으로 연계되어 있을 때 1905년에 을사늑약의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들을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시간의 전후 관계를 통해서, 맥락을 통해서 1904년, 1905년, 1910년이면 1904년에 러일 전쟁과 1910년에 경술축 사이에 있는 1905년 사건을 이해했을 때 이 의미의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905년 사건은 앞에 있는 1904년과는 별개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학을 얼마나 더 풍요롭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섯 번째 보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역설적으로 죄인임을 고백할 때 구원이라는 신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너무 웃기잖아요. 교회에서 죄를 짓지 말라고, 나쁜 짓 하지 말라는데 신으로부터 더 사랑받고 은총을 받으려면 교회 가지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더 고백을 해야 돼요. 이런 죄를 졌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용서해 주세요. 그랬을 때만 역설적으로 신의 은총과 은혜가 더 뭐랄까요?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쉽게 말하면 좀 역설적이고 재밌죠? 네, 이러한 어떤 관점 자체가 시간, 또 시간을 대비한 역사, 그 다음에 해석, 언어, 그 다음에 세계라는 개념을 관통하면서 뭔가를 설명해주는 또는 뭔가를 정당해주는 담론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담론을 통해서 세계를 바라보면 해석의 풍부함과 사실에 대한 이해 접근이 깊어지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랑그, 그 다음에 역사, 세계 이런 개념들 자체가 시간, 공간 이런 개념들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말의 미학.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미하일 바흐치라는 사람 잠깐 기억해요. 그 다음에 그로데스크는 기계라는 뜻인데 여기서도 미하일 바흐치라는 사람은 잠깐 기억합시다. 이 사람 미하일 바흐치라는 사람이 이런 그로데스크의 문학 작품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프랑스와 라블레의 작품과 중세 및 르네상스의 민중문화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도 미하일 바흐치 있었어요. 자,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나눴던 그 이야기와 오늘 수업을 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좀 어렵죠? 그런데 듣다 보면 친구들이 이제 그 댓글에 그런 이야기를 달았어요. 좀 어려워요.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뭔가 와닿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저번 오리엔테이션에서 논술의 요체는 언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논술의 요체가 언어이기 때문에 첫 시간
주제를 언어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언어의 진짜 모습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언어라는 거는 하나로 된 통짜가 아니라 무지개 떡처럼, 그러니까 위에서 봤을 때는 하얀색인데 옆에서 보면은 이게 하얀색이 아니라 여러 층을 갖고 있는 여러 개잖아요. 여러 개가 결합된 층이 결합된 떡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개로 분리된 실체가 결합된 구조가 결합된 구조로 된 게 언어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개로 구별되어 있는데 짝을 이루면 뭐 이렇게 랑과 파롤, 그다음에 시니피안과 스니피에, 기와 기표로 이렇게 쉽게 하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들이 서로 간에 주종 관계를 맺고 그다음에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맺었을 때 어떤 의미가 드러난다는 그런 놀라운 견해를 피력한 거죠. 그래서 이제 랑의 관점에서 보면은 파롤 늘 항상 이게 원심력, 이렇게 힘을 이제 설명할 때 이렇게 중심 이렇게 쓰면 멀 원자예요. 멀 원자. 그래서 중심 심자. 그래서 중심에서 멀어지려는 이렇게 힘이 있어요. 힘이. 이게 파롤을 할까요? 파롤의 어떤 모습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랑그는 이렇게 멀어지는 파롤의 그 예측하지 못한 행동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막 친구들끼리 욕하잖아요. 근데 그 욕이라는 거는 굉장히 개별적이면서 이게 낯설은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은 그 욕을 들으면서 하하하 웃어요. 왜냐하면 그 욕을 둘러싸고 있는 그 분위기와 상황과 맥락 자체가 그게 욕이 아니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욕이 아니고 건물이 아닌 이유는 그 욕인 파롤과 건물인 파롤이 그 이야기라는 랑과 맥락 속에 들어가지고 다른 의미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멀어지려는 파롤을 이 랑그가 어떻게 하는 거죠? 안으로 다시 어떻게 돼요? 그 힘을 모으는 일을 해요. 이거를 이제 개념으로 뭐라냐면 구심력이라고 해요. 구심력. 그러니까 중심으로 모으는 힘인 거죠. 그래서 언어는 이 구심력과 원심력이 동시에 작용을 하는데 이것의 조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안정적인 언어 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일상생활에서 언어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랑그는 파울을 중력처럼 놓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어왔고 내 잘난 맛에 멋진 파울을 질러낸다고 해도 랑그 힘으로도 변할 수가 없어요. 랑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언어 전통으로부터 우리의 말 사용은 규제를 받습니다. 근데 반면에 방금 전에 봤던 책 있죠. 이 미하일 바치만 사람은 축제와 욕설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축제와 욕설이라는 것은 이제 원심력을 설명하는 어떤 단어인데 이 축제와 욕설을 통해 가지고 일탈과 억압 해소가 가능한 것처럼 묘사를 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안정적으로 이 사회가 유지가 되고 있었을까라는 것을 이 미하일 바이친이라는 사람이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죽고 3일 부활하시잖아요. 부활절인데 이 부활절 전에 사순절이라는 게 있어요. 이때 이제 그런데 부활절 이제 정되면 중세사회들은 뭐 음식을 끊고 웃는 거를 멈추고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예수의 부활함을 기념하고 같이 그 의미를 공유했거든요. 근데 그런 한마디로 하면 금식이라든지 금욕하는 기간 전에 사순절 축제라 해가지고 먹을 거 진탕 먹고 술도 왕창 먹고 막 웃고 떠들고 유혹하는 축제 기간이 있어요. 그 웃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금욕하기 전에 엄청난 절제하기 전에 모든 욕망을 배설할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주는 거예요. 그 기간이 바로 축제인데 이 축제 때는 막 욕설을 막 해요. 함부로 아무한테나. 그래도 다 용서가 돼요. 특히
이게 이제 공간적으로 이제 달라질 수 있지만 인도에서도 어떤 일이 있냐면 축제 기간에 인도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가부장적 사회고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신분사의 그 하이라키가 위계질서가 엄청 심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회가 어떻게 몇천 년 동안 유지됐을까를 설명을 할 때 축제를 이제 예를 들면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레를 노란 카레를 막 뿌려요. 또 축제 기간 동안 온 도시가 카레처럼 노란 도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게 다 허용돼요. 그리고 억압받은 여성들이 그 날만큼은 그 축제 날만큼은 원하는 남자와 잠자리를 가질 수가 있어요. 성관계를 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뭘 하지 않아요. 그 날만큼은. 그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이게 이제 전통사에서는 작동을 했어요. 네, 그러한 일탈 행위가 질서를 상징하는 어떤 규정된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했다는 거죠. 마치 이렇게 빳빳하게 서 있으면 끊어지기 쉽지만 이렇게 통제와 일탈, 통제와 일탈 이렇게 뭐야 율동과 곡선을 그리면서 흔들리면서 이 부러지지 않고 유지하는 그 탄성을 제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압적인 질서 사이에 어떤 축제라는 일탈의 공간, 그다음 욕이라는 어떤 개념을 허용함으로써 특정 기금을 허용함으로써 이 거대한 사회의 시간적, 역사적, 그다음에 공간적, 구조적인 어떤 사회를 유지해 왔다는 거예요. 이게 멋있는 해석이잖아요. 마치 우리의 레저, 스포츠 또는 뭐 영화관 가는 거 있잖아요. 영화관 가는 것도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있었는데 이거는 현실적인 공간이고 힘든 공간이죠. 스트레스 받는 공간이죠. 스트레스 받는 공간, 현실. 이 A하고 C가 있는데 이 사이에 비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비현실적인 공간을 두는 거예요. 그게 어디가요? 그게 영화관이에요. 영화관. 그래서 여기가 뭐 어디예요? 농구장이고 여기가 축구장이고 여기가 야구 경기장인 거예요. 거기서 막 쏟아내는 거예요. 막 악지르고 막 울고 먹고 토해내고 그리고 그 영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딱 나오면 기분이 풀어져가지고 다시 이 한마디로 말하면 스트레스가 있는 현실로 돌아가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를 미하일 바야친이 바로 그런 축제와 욕설을 통해서 일탈과 해소가 가능한 것처럼 묘사를 해서 사회가 유지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문학적으로 이제 여러분 국어 시간에 배웠던 카타르시스 있죠. 카타르시스 정화. 왜 비극이라는 게 슬픈 주인공 막 죽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결론 자체, 사랑하는 사람끼리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헤어져야만 하는 그 비극 자체를 눈물 짜는 비극 자체를 사람들은 좋아할까 볼까 그거를 설명하려고 나온 개념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카타르시스 정화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는 영혼이 깨끗해져요. 순수해진다 이거죠. 우리 다시 현실에 돌아가는 그런 어떤 스토리의 유사성을 이 있는 거죠. 축제와 욕설도. 그런데 이제 이러한 랑의 구심력과 원심력, 파롤의 원심력이 힘의 평양을 이룬 쪽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안타깝게도 랑구를 중시한 입장에서는 평온한 질서의 세계로 이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랑구가 이제 파롤이 아무리 난리 치더라도 랑구의 질서가 파롤을 정화시켜요. 그러면 어떤 점에서 인간이 언어를 사용한 게 아니라 언어가 인간을 사용하며 인간을 숙주처럼 이용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인간을 지배하는 거예요. 어떤 언어를 쓰냐에 따라서 그 인간의 삶과 인간의 삶의 양태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개체를 둘러싼 각 영역의 가장 큰 맥락인 콘텍스트인 언어와 역사는 이런 점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각 시대를 굳건하게 구축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 시대의 언어는 그 시대의 사회와 문화, 그 속에 자리 잡은 인간을 분석해낼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돼요.
각 시대의 언어 표현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어지고 어떤 이유로 변화했는지를 들여다보면 그 시대를 색다른 관점에서 풍요롭게 들여다볼 수 있고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9세기의 담론, 질서가 형성이 돼요.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 책에 어른들의 이야기, 선생님들의 이야기, 목사님의 이야기가 사회를 유지하게 됐냐면 바로 질서와 통합을 시키는 랑그를 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떠들어라. 그렇게 재밌게 놀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야 돼 라고 빠로를 인정한 척하면서도 랑그를 중시하는 어떤 체계, 보편적인 어떤 구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회를 유지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1편의 강의 1강의 랑그,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들려줬던 시간, 세계, 그 다음에 공간,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아마 이야기를 나눈 거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맥락이 강요와 억압을 줄 수 있다는 게 이제 20세기를 넘어오면서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그 긍정만 있다고 생각했던 랑그가 엄청난 폭력이구만, 어떠한 강요를 하는 나쁜 거구만 이라는 어떤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작은 빛이 들어온 작은 구멍이 발견됐다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랑그의 부조리라든지 어두운 측면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어떤 시대사조라든지 이야기가 나오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이제 볼게요. 빠롤은 랑그를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죠. 그죠? 빠롤은 랑그 안에서만 의미가 드러나죠. 그래서 빠롤의 언어, 역사, 땅, 믿음은 민족이라는 랑그 안에 빠롤로 들어갈 때 어느 순간 언어는 국어가 되고, 역사는 국사가 되고, 땅은 국토가 되고, 믿음은 국교가 되게 돼요. 그리고 이런 국어, 국사, 국토, 국교, 내가 사용하는 국어, 우리 엄마가 사용하는 국어, 우리 선생님이 사용하는 국어, 경상도가 사용하는 국어, 전라도가 사용하는 국어, 내가 배우는 역사, 국사, 내 동생이 배우는 역사, 내 할아버지가 배웠던 역사, 내 동생이 배우는 역사, 내가 죽고 100년 뒤에 내 후손이 배워야 할 역사가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국토, 내 할아버지가 살았던 국토, 그 다음에 내 후손이 살아갈 국토는 같은 국토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종교, 내 선조들이 믿었던 종교, 내 후손이 믿었던 종교들은 하나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국어를 사용하고 같은 국사를 배우고 같은 국토에 살고 있고 같은 종교를 믿고 있는 이 국민은 바로 하나가 될 수 있는 통합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갖게 되는 거죠. 결국 안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질서가 형성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강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국민국가가 만들어 놓은 표준이고 정통이 되는 거예요.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의 이야기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설명을 잘 해주는데, 이런 이야기 체계가 설명해주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이야기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의 이제 근대의 양면성, 랑그의 양면성, 세계, 그 다음 역사, 그 다음에 공간의 표준화가 갖는 문제점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와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단이라 여기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적용되면 오른손이 표준이라면 왼손을 쓴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학교 어려서 다닐 때도 직접 봤던 거지만 굉장히 저희 반에 글씨를 잘 쓰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왼손을 잡이었거든요. 선생님이 삼시세 잘 가지고 그 손을 때렸어요. 왼손 쓰지 말라고. 그런 시대에 선생님은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남성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여성 자체는 이제 비주류가 되는 그런 사회가 됐고, 이 이제 인식이 제국주의라 하잖아요. 서구가 기준이 된다면, 유럽이 기준이 된다면, 비유럽 사회, 비서구 사회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마지너리티, 그러니까 이상한 곳이 되는 거예요. 개조되고 인도받아야 할 곳. 이런 어떤 맥락하에서 랑그의 폭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제까지 이 보편, 표준, 기준이 되는 공간, 세계, 시간, 그 다음에 작자, 이와 같은 어떤 기준과 표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들의 긍정성과 이들의 부작용을 동시에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이제 이 강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담론이고 어떤 현상을 설명할 수 있지만 어떤 형상을 정당화하고 그 정당화하고자 하는 현상과 동떨어 있는 것 자체를 차별화하는 어떤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어려웠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좀 제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세 네 페이지에 걸쳐서 이런 현대적인 의문과 현대적인 생각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고대, 중세, 근대, 현대라는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할게요. 그럼 이거를 듣고 나면은 더 앞에 있는 이야기 자체가 모호하거나 어렵게 느껴지지 않고 좀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좀 빠르게 이제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진행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대의 출현. 이 근대란 말이 만들어진 거예요. 개념이니까. 근대인들이 앞에 있는 중세가 자기 자신을 구별하고 차별하기 위해서 근대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 나이는 더 이상 중세가 아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세와 다른 어떤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모습 자체를 중세에서 추출해가지고 다르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여기가 중세라면 근세는 이렇게 가지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핑이 필요한 어떤 혁명이 필요한 단계를 통해서만이 진행이 가능하고 이 사회와 A라는 사회와 B라는 사회는 다른 사회라는 것을 강조하는 담론이나 이야기를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혁명 이론이에요. 혁명 이론. 그래서 중세인과 근대인은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통하지 않아요. 뭐 타임머신 많은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가면 무슨 이야기가 된다고 막 하는데 서로 간에 뭐 중세인과 근대인이 만나죠. 협조하고 막 해서 말이 안 돼요. 언어적으로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영화에서 보면은 남북한 군인들이 타임머신 타고 가지고 이순신 시대 돌아갔는데 임진왜란 시기로 돌아갔는데 스토리 라인에 그 줄거리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 이순신이 아니라 찌질한, 그러니까 성으로 자각하기 전에 그 이순신이 그 이제 영화의 주인공 나타나는데 남북한 군인이 단합을 해가지고 그 이순신을 영웅으로서 이순신의 그 뭐랄까요, 자질을 깨우쳐주고 자각하게 해준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여러분 훈민정음원에 배웠잖아요. 뭐 나라야 말씀에 이동국에다가 서로 삼았지 아니 알세 어린 것이 이르고자 헐빼셔도 뭐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현대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16세기에 사용했던 국어와 좀 21세기의 국어는 다를 수밖에 없고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현대적 언어와 중세적 언어 자체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근데 어떻게 추론했는지. 중세는 인식의 근거를 신앙과 믿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진리는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진리는 왜 진리는 있을까요? 그 진리는 신으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신으로부터 받은 진리를 계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계시는 누구에나 뭐예요? 보편적인 거고 전통이 될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들은 그 보편과 진리와 전통을 존중하고 따라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믿는 거였어요. 믿는 거.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는 거.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신앙과 믿음이 의심받기 시작했어요. 왜? 보는 것과 다르니까요. 그 믿음이. 그죠? 그래서 진리, 존재, 인식론, 가치론, 윤리론 관점에서 의심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대에는 참이라 생각하는 진리라 생각하는 진리의 기준이 뭐가 됐냐면 바로 그 진리는 의심, 생각, 이성을 통한 의심을 견뎌내야만 해요. 합리적인 의심을 견뎌낼 수 있는 것만이 뭐예요? 그게 바로 진리인 거죠. 인간 합리가 매우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집단이 아니라 개인의 생각과 정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미감이 중요하게 된 거죠. 완전히 어떤 사회가 다른 사회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근대에 이제 주체라는 게 출현하게 되는데 중세전 진리가 영원 불변했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계시를 통해서 고정된 것이며 완성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려운 말로 진리 대응설이라는데 좀 이따 설명할게요. 우리 역할은 그걸 믿고 지키고 보존하고 따르는 것 뿐이었어요. 이것을 벗어난 일련의 지식은 또는 사람은 생각과 주장은 이단적인 거예요. 악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알겠지만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고 느껴요. 어떤 집단, 잘못 행동하는 집단에 속해 있는 구성원이. 그런데 두려워서 말을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일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 울면서 알고 있었고 부당한 생활을 했는데 말할 수 없었어요 라고 얘기해요. 바로 이런 중세적인 그런 상황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근대가 되면 진리는 불변하다, 진리는 있다라는 거에 동의는 해요. 하지만 그 진리는 합리적인 의심, 이성의 추론을 통해서만 밝혀낼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의심과 생각만이 진리에 다가가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불안한 감각을 배제하고 생각의 훈련을 통해서 진리를 정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진리 정합수라고 생각을 해요.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진리 대응설과 진리 정합설. 그래서 이제 근대인이 이제 데카르트가 말하는 인간다움은 뭐냐면, 그죠? 여러분 아세요? 데카르트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틴어로 말하면 고키토 에르고 섬이라고 이야기했고, 영어로 말하면 I think therefore I am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본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본질이라는 개념은 그것을 그것답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그것 아닌 것과 구별시켜주는 그것만의 것이에요. 그것만의 것. 이것을 미지수 X라고 이제 치환을 하면, 우리 여기다 이제 인간을 한번 넣어볼까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 인간을 인간 아닌 것과 구별시켜주는 인간만의 것, 그게 뭐냐는 거죠. 그런 의문과 질문을 던져봤을 때 데카르트는 인간만이 동물과 다른 세계의 어떤 존재물 다르게 생각을 한다는 거였어요. 모든 걸 다 의심해봐도 다 의심될 수가 있어요. 근데 다 의심될 수 있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여러분이 수업 듣는 것도 이게 꿈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고. 그죠? 또는 여러분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업을 듣고 있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자체가 진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실체는 한
300년 뒤에 비커 용해 가는 단계에는 내 덩어리일 수도 있어요. 그 상황 자체가 진짜인데 그 내 덩어리에 전기신호를 줘가지고 이런 상황이 마치 있는 것처럼 조작한 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까지 데카르트는 의심을 했어요. 이거 악마가 생각을 집어넣은 것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할 수 없는 것, 의심을 해도 의심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 동물을 보면은 가장 인간다운 것은 뭐냐? 인간의 본질은 뭐냐? 바로 의심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거. 그래서 의심하고 생각을 하면 그게 바로 인간적인 거고 인간답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바로 그게 인간다운 거라고 데카르트는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추론 활동, 이성의 활동만이 증지만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만 의심을 통해서 남과 다른 생각, 의심을 통해서 뭐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인습이라는 이름으로, 그다음 권위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따라가는데 따라가서 나쁜 짓을 하는 행동을 하는데 저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의심을 하게 되면서 저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는 주체가 탄생한다라고 데카르트는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남과 다른 나다운 건 뭐냐? 충분히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그게 나라는 거예요. 나다움이라는 거죠. 그거를 데카르트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근대적인 사회와 근대적인 인간론, 근대 자아론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데카르트의 이야기가 개입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데카르트가 17세기, 18세기 사람이니까 200년을 지배하면서 20세기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마치 이게 맞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런 데카르트의 이야기가 이제 의심을 받게 된 거예요. 의심을. 되게 웃기죠? 그래서 앞에 다뤘던 진리에 대한 생각을 잠깐 세 가지를 분리를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건 이 진리 구성주예요. 오늘 핵심은. 근데 진리 구성주를 알려면 진리 대응설과 진리 정합설을 알아야 돼요. 자, 진리란 게 있냐 했을 때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다. 근데 그럼 진리란 걸 어떻게 아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A가 B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B가 교실 밖에 나가서 진짜 B를 보고 맞아봐요. 그럼 그 A의 말은 진리예요. 그럼 진리가 대응되는 거죠. 그럼 진리인 거라는 거죠. 이게 진리 대응설이에요. 간단하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진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많은 문학작품이라든지 어떤 사람의 이야기 자체를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데카르트가 말하는 진리 정합설이에요.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진리 정합설. 그러니까 진리 대응설은 같은 사례는 뭐 일상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수학, 과학, 문학에 등장하는 수많은 명제한 진술 중에는 그런 방식으로 확인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A는 A다라는 진리 대응 방식의 동일률은 그죠? A는 A다 동일률을 수긍하지만 이것이 진리를 파악하는 유일한 방법이 돼서는 안 돼요. 그죠?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데카르트가 주로 사용한 이런 추론 방식은 정합이에요. 정합. A는 A란 동일도 중요하지만 이런 방식은 한계가 있으니까 모를 때는 A 아닌 것도 진리가 뭐냐고 했을 때 진리가 아닌 것을 먼저 제거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론적으로 마치 퍼즐을 이제 맞춰 나가는데 어떤 A라는 퍼즐 조각을 맞추는데 그게 안 보여 눈에. 이거 어디지? 이거 안 보여. 이렇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럴 때는 그 A라는 걸 찾는 게 아니라 A 모양 아닌 거를 이제 제외해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A 모양이 아닌 모순율. 그러니까 모순을 갖고 있는 것들을 차분히 제외해 나가는 거죠. 그 A라는 모양을 찾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다 제거하다 보면은 똑같은 게 나오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정합설이에요. 정합해 가다 보면 모양을 맞춰 가다 보면 결국 진리가 나오게 된다는 거. 그런데 궁극적으로 결국 좀 모순율과 동일률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일률은
모순율과 동일은 차이가 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동일과 모순율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확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같은 퍼즐 모양의 걸 계속 찾는 방식이나 그 모양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양과 다른 걸 배제해 가는 그런 방식은 결국은 방법은 다르지만 진리는 있다는 데는 동일한 공통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성적 추론 능력은 통해서 우리는 인간다움과 나다움과 주체성을 얻게 되고 나다움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진리에 대한 이 현대적 생각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선생님 푸코 같은 사람들, 담론주의자들, 이 모든 건 다 담론일 뿐이다. 어떤 현상을 설명하고 어떤 현상을 정당화하는 의도를 갖고 있고 욕망을 갖고 있는 인식의 체계고 언어의 체계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자체가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해요. 정말 웃기죠? 만 양보해서 진리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이야기해요. 누구에게나 부합되는 보편적 계시는 없어요. 알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어요. 오직 진리란 맥락, 상황, 조건 하에서만 부합하며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란 구성되어지는 거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합되어지는 거고 사람의 관점과 상황, 여건에 따라 적합도가 달라요. A에게 감동적인 게 B한테도 감동적일 수 있는 게 바로 진리 대응과 진리 정합인데 A에게 감동적인 게 B에게 감동적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세상의 진짜 모습은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진리는 동일하고 똑같은 콘텐츠와 똑같은 감동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리 구성주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상의 상황과 맥락과 조건을 파악하고 주장과 사건과 사태를 해석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럴 때만이 남과 구별되는 주체, 자신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다운 거, 여기서 진리 구성에서 말하는 나다운 건 뭐죠? 해석이에요. 해석. 가장 중요한 건 해석. 여기는 이성이고, 그렇죠? 추론. 여기서 뭐예요? 해석 능력이에요. 차이를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적용하면 존재와 세계와 시간에 대한 해석이 출현하게 되는데 새로운 주체가 해석을 통해서 출현하게 된 주체의 재해석이 이루어져요. 근대 때는 어떻게 생겼냐면 나의 밖에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나 앞에 시간이 있고 우리 앞에 역사가 있고 나 앞에 텍스트가 있고 나 밖에 제약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관찰이 가능하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진리를 재현, 그러니까 타인에게나 시대적으로 후대에 100년 뒤 사람에게도 전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언어를 통해 가지고 언어를 사용해 가지고 타인과 다른 공간에 있는 타인과 다른 시간에 있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똑같은 객관성을 전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학문과 보편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진리를 확인하고 진리를 발견하는 선구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가르치거나 지도할 수 있었어요. 프랑스어로 쓰여진 문화작품을 프랑스어 교수가 학생들에게 작품의 의미와 작가 의도를 가르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그래서 여러분 대학 가면 나이 많으신 분들, 젊은 교수님 안 그러는데 교수님이란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떤 말을 더 좋아하냐? 선생이란 말을 더 좋아해요. 학원 강사분들과 다르게 선생님들은 어떤 관점이냐면 선생, 왜 선생이란 말 중요하냐면 선자가 먼저 선자예요. 그 다음에 생자 날 생자예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먼저 태어나기 때문에 먼저 세상의 중요한 가치와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별한 걸 먼저 경험을 했고 그 의미와 가치를 알아요. 그래서 이 선생들이 학생이라고 이렇게 상징되는 후대 사람들에게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도해 주는 거죠.
이 사람에게 중요했던 진리를 뒤에 있는 후대인에게도 똑같이 그 가치를 전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관념 자체가 바로 이런 근대적이고 전통적인 인신론이라는 바탕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현대 인신론 자체는 이 이제 담론 있잖아, 아까 말했던 담론 구성주의, 푸코가 말했던 규율 권력, 이런 이제 인식론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인식론은 기존의 근대적 담론, 뭐 랑그라든지 그 다음에 뭐 무의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각 아래는 지층이라든지 그 표면적인 거 밑에 있는 진짜라는 게 있다.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거는 가짜. 보이지는 않는데 존재하는 진짜가 있다. 이 진리가. 이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이는 거를 파악하는 능력은, 감각은 훌륭한 게 아니고, 보이지는 않지만 진짜 존재하는 이걸 파악하는 이성과 추론 능력이 매우 이거는 훌륭하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의미가 없지만, 밑에 있는 보이지 않는 진짜 진리를 파악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매우 훌륭하다는 이런 세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너무 당황스럽죠. 그럼 여기서 설명하는 이런 세계관이 바로 여러분 진짜 학교의 세계관이에요. 학교의 세계관. 선생님의 세계관. 수능 보고 있는 세계관. 국어 시간에 작가를 분석하고 이 작품의 작가가 의도하는 정답은 뭐냐. 작품에 어떤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는 네가 아느냐. 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근대적인 거죠. 그런데 현재적인 인식론, 담론, 체계, 뭐 재현 체계, 뭐 욕망, 관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근대적 발상 자체는 거짓인 거죠. 한번 볼까요? 나는 세계, 시간, 역사, 텍스트 제 속에 있다. 그러므로 이 안에 속했기 때문에 이것들과 분리돼서 객관적으로 이 대상을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세계 안에 들어있고, 시간 안에 들어있고, 역사 안에 들어있고, 텍스트 안에 선입견과 선의 안에 들어있고,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석을 통해서만 생각의 지평을 확산할 수 뿐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달리하는 사람들과 대화, 협동과 협의를 통해서 그 진리를 구성해 나가는 덕목이 중요해요. 그리고 교육에 대한 관점도 틀린데, 교육의 방식도 강의가 아니라 해석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만남과 상호 존중이 중요해요.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순간이고, 집단지성으로 문제 해결을 최적화해요. 더 이상 작가의 의도하는 작품이 의미는 중요하지 않아요. 읽고 해석하는 행위가 중요하며, 어떻게 느끼고 그것을 공유해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향유하는 게 중요하게 된 거죠. 해석하기에 있어서 텍스트는 진리가 아니라 의도와 욕망이 가득 찬 재현 표상물일 뿐이에요. 이 재현과 표상이라는 개념 자체는 다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다룰 겁니다. 텍스트는 의도와 욕망을 갖고 있는 논리체계, 이야기체계인 담론이고, 담론의 욕망을 파악하고 그것을 어떻게 어디까지 수용 반박할 수 있는가를 따지는 게 매우 중요한 현대의 인식론이에요. 답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답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욕망을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걸 폭로하고 새로운 답을 구성하는 것이 현대 인식론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선생님이 너무 논의가 점핑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이런 논의가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에요. 현대 물리학과 맥을 같이 해요. 그럼 앞에 있는 이런 근대적 세계관은 뭐가 걔를 같이 할까요? 바로 뉴턴적 세계관. 좌표 평면에서 그리자면 이 점, 이 3,5 지점,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x축하고 y축인데 여기다 하나를 더 넣어요, z를. 그러면 이제
x, y, z라는 입체가 떠오르죠. 이 위치는 누가 어느 사람이 보더라도 이 위치는 객관적으로 3,5,2라는 이치로 확인돼요. 이게 바로 근대적인 물리관이고 세계관이고 뉴턴의 담론 이야기로 보증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뉴턴적 세계관으로 세계관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맞지 않은 일이, 해석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해 버린 거예요. 뉴턴이 보는 관점으로 보면 적용이 안 돼요. 그 현상을 설명할 수도 없고 정당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주 현상이었어요. 우주란 공간에 떠 있는 각 행성들, 물체들이죠. 그 물체들 사이에 존재하는 힘의 관계, 그 운동을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뉴턴적 물리학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데카르트로 말하면 물체의 위치, 속도, 거리를 알면 그 물체가 얼마 만에 어떤 위치에 갈 수 있다는 걸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당연히.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푸는 문제들이 다 그런 거니까. 근데 우주에서 어떤 행성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뭐 질량, 그 다음에 속도, 빛이 이동한다고 해요. 빛의 이동의 속도를 안다고 해도 그 시간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맞지 않는 답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당황스럽죠. 어떤 특정한 이치가 있다 할게요. 우주 안에 이치. 이 이치가 모든 사람이 같은 이치가 될 수가 없어요. X축, Y축, Z축에 찍을 수 있는 점이 모든 사람 같잖아요. 뉴턴적 세계관에서는. 그런데 아인슈타인적인 상승성 이론에 따르면 우주 공간은 이렇게 점을 찍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 점과 점 사이에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점과 점 사이 이동의 시간 자체를 확정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알아요. 제가 길게 설명할 수 없는데 이 공간 자체가 신축적이에요. 공간 자체가 직선이 아니고 균일하거나 균질한 게 아니라 휘어요. 휜다고요. 그래서 기존의 거리 계산 방식으로는 시간을 해석할 수 없어요. 이거는 너무 이제 깊어진 이야기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이 현대적인 인식론이 그런 아인슈타인의 담론 체계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인식의 역사를 이야기를 했고 앞에서는 랑구와 파롤, 그 다음에 담론의 체계, 그 다음에 학자들이 시대를 통해서 서로 공유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만든 어떤 이야기의 체계가 있다. 근데 그 이야기 체계가 어떤 현상을 잘 설명해 주긴 하는데 시간이 흘러서 질서를 만들어내고 안전을 만들어내지만 의도하지 않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까지 듣고 좀 너무 수업이 길어지니까 후편으로 인식의 통로로서 언어, 그렇죠? 언어를 우리가 보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언어가 없다면 우리가 생각이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한 예로 내가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죠. 그러면 나 학교 끝나다
집, 라면 끓여 먹다 라는 단어가 없는데 그 생각이 가능할까요? 일면 보면 그런 단어 개념이 없는데 생각이 불가능을 한 거죠. 맞아요. 생각이 불가능해요. 근데 그 판례는 있어요, 사실. 사실 여러분 3살까지 얘들이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말을 못해요. 그렇죠? 그 의미를 갖지 않는 옹알이를 할 뿐이에요. 뭐 이렇게 의미가 없는. 근데 그 옹알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요. 그 때문에 생각 없이 언어 없이 생각을 한다? 가능한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옹알이가 아동의 내적인 언어 체계로서 이렇게 뭐 혼란스러운 옹알을 통해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아동 자신, 아동만 이해할 수 있는 내적인 언어로서 내적인 언어를 통해 가지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서 언어 없이는 생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 자체를 확실히 이렇게 강화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세는 어떻게 되냐면 언어 없는 생각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가 있고, 그리고 나는 세계를 알아가요. 눈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세계와 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언어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책을 읽거나, 또 뭐 TV를 보거나, 그죠? 그리고 이 언어를 통해서 알게 된 거를 남과 연결된 상태에서 언어를 통해 가지고 말하고 언어를 통해서 자기가 겪었던 경험이라든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해요. 그렇죠? 맞죠? 그렇다면 언어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생각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생각을 보여요. 그래서 인식의 통로로서 언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좀 너무 심한 말인데 우리는 언어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언어의 지배를 받느냐, 어떤 언어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어떤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개념은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편에 지금 이제 3강이 되겠는데 3강에서 흑인은 왜 흑인이 되었는가? 백인과 다른 흑인의 이미지는 누가 만들었는가? 백인과 구별되는 흑인이라는 이 개념의 구별짓기는 누가 했으며 이걸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는가를 말콤 X라는 영화를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논의를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강의가 랑그는 순기능을 한다. 굉장히 매력적이었잖아요. 랑그와 빠르 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랑그는 국민을 사회 구성원을 통합시켜주고 사회 구성원에게 질서를 제공해요. 그렇죠. 규칙을 제공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근대적 보편성이고 이 보편성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걸 따라야 하니까 질서와 안정을 가져왔다 라고 칭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 랑그, 소시리가 말하는 랑그를 다른 많은 주제가 적으려면 세계, 그죠? 지리학의 대상이 세계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간, 역사의 대상이 시간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언어가 농축되어 있는 곳, 문학 작품이라든지 글이라든지 텍스트. 그래서 세계를 안정시키는 것, 시간을 안정시키는 것, 텍스트를 안정시키는 것, 세계의 질서, 시간의 질서, 역사의 질서, 텍스트의 질서 이런 방식으로 근대 사회를 설명했죠. 굉장히 멋있게. 그런데 후반부에서 이런 주제들, 언어를 포함한 세계, 시간, 텍스트, 숨기는
텍스트들이 순기능뿐만 아니라 역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언어가 갖고 있는 역기능, 빠로를 압살하고 개체를 압살하고 언어를 통해서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짓고 억압하고 죽이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